안녕하십니까. 창업가세법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법,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의 의의라든지, 소득세법의 어떤 중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부분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총론 부분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이제 소득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소득세법은 이제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소득 금액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소득 금액 계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 어디 보자. 우리 교재 99쪽 한번 펼쳐 보실래요? 우리 교재 99쪽. 99쪽 한번 펼쳐 보세요. 우리 교재 99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한 중간쯤에. 거기에 이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의 계산 해가지고. 자, 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지 그 표 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죠.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요. 자, 소득공제, 이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종합소득공제가 어떤 거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종합소득공제 개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인적공제,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에서 장애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인적 공제는 우리 어떤 소득세법의 특징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종합소득 공제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이제 소득세 기본세율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그 소득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2%까지 이런 기본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 뭐냐? 종합소득금액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69쪽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우리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유형을 원천별로 8가지 소득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이배사근 연기 퇴양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서 이 8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응? 이렇게 6가지는 뭐예요? 종합과세 된다 그랬죠. 종합과세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뭐라 그랬어요? 분류과세 된다 그랬죠? 분류과세. 근데 따로 별개로 과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종합소득.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종합과세되는 그런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하고 관련된 건 6가지죠. 8가지 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6가지. 그게 뭐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우리 소득금액 계산 부분 박스 안에는 그렇게 6가지의 소득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그런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 강의는 창업과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금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 중에 맨 처음엔 사업소득 부분만 이 책의 내용을 담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 부분만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종합과세되는 이런 어떤 소득세의 특징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도 같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연금소득은 또 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정말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세법 강의, 글쎄 아마 소득세법 강의만 따로 아마 강의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소득세법만 해도 한 학기 충분히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마 그 세법 전공 과목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세법,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소득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사업소득 위주로 해서 창업과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도 강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류과세되는 건 제외되고 이제 종합과세되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합과세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종합소득 금액이 산정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뭐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도 나오고 거기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도 나오잖아요. 그럼 자, 이때 이 종합소득 금액이 뭐냐 하면 이렇게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의 그 소득 금액을 전부 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이 6가지 소득 금액을 합하면 종합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과세되는 6가지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 소득 금액이다. 근데 그럼 요거를 이제 개별 소득 금액, 개별 소득별로 한번 나눠 보면요. 자,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 그러니까 내가 연간 내가 벌어들인 이자 총 수익 금액이 바로 이자 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서는 총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돼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연간 배당 받은 금액 있잖아요. 총 수익 금액에다가 배당 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배당 소득 금액으로 해요. 배당 소득 금액.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서는 배당 소득 금액이 내가 연간 배당 받은 금액이 다 배당 소득 금액이 그것만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합쳐진다고? 배당 가산액이 합쳐진다. 그럼 이 배당 가산액을 이건 뭔가요? 배당 가산액을 왜 합산하죠? 이 배당 가산액을 합산하는 이유는요. 자, 이 배당 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한번 원천징수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그 연간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죠. 그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런데 이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는 연간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이제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 가산액을 합산해요. 그러니까 배당 가산액이 항상 합산되는 게 아니에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만 배당 가산액을 합산을 하고요.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 가산액을 합산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산정하지 않아요. 그럼 왜 배당 가산액을 산정하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 그 주주가 배당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 주주가 배당받은 재원이 뭐예요? 법인의 소득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소득이 100원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10%였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법인 소득 100원 중에 이제 10원은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이제 세후 소득이 90원이 되죠. 그럼 이 세후 소득 90원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주주가 이제 법인이 세후 소득 90원 가지고 배당을 했는데, 그런데 주주도 그 배당받은 데 대해서 지금 뭐를 내요? 배당 소득을 내잖아. 지금 여기 어떻게 세금의 재원이 똑같잖아요. 세금의 재원이 똑같은데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그거를 배당받은 주주는 배당세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이중과세. 그래서 이 이중과세, 똑같은 재원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당 소득 금액이 아주 높은 경우,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처럼 이 배당받은 배당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처럼 그 법인세에게 상당하는 금액을 이 배당 가산액으로 합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배당 소득 금액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배당 가산액은 나중에 세액 공제를 해줘요. 빼줘요. 배당 가산액은 나중에 빼줘. 이렇게 하면 이중 과세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무 때나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는 경우. 근데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올리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진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간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이상 올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진짜 돈 많은 사람이죠. 응? 응. 그러니까 아주 흔한 건 아니야. 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 가산액을 합산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요 정도만 알면 돼. 우리 교양 과목에서 요 정도만 알면 돼. 혹시 만약에 세무사라든지 이런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배당 가산액, 이걸 이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 방법, 이 계산식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요정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응? 응.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총수익금액, 연간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이 돼요. 필요경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빼준다 이거야.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 우리가 연간 이제 근로활동을 하고 받은 급여액이 있잖아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요. 이 근로소득 공제는 뭐냐 하면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야. 이건 뭐 어떻게 비용 어떻게 필요 경비 어떻게 계산하겠어? 뭐 교통비 이런 거 필요 경비를 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경비 계산하기 힘들잖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 급여액의 일정 퍼센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빼줘요.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이제 근로소득 금액으로 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연금액, 연간 내가 받은 연금액을 전부 합한 총 연금액에서 여기서도 이 총 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빼줘요. 이게 연금소득 공제야.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이제 연금소득 금액으로 해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기타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총 수익 금액, 연간 내가 벌어들인 기타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빼요.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을 산정해. 근데 이때 이 기타 소득에서의 필요 경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필요 경비하고 실제 필요 경비가 있어요. 법정 필요 경비는 뭐냐 하면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총 수익금액, 기타 소득의 총 수익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서 빼주는 거야. 이게 법정 필요 경비야. 근데 또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필요 경비는 뭐예요?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뭐예요? 이거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이건 실제 필요경비만을 얘기해요. 응?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어떤 때는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어떤 때는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요. 어떤 경우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표를 한번 보시면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경비에 음영 처리를 한 거야. 응? 사업소득의 경우는 이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이때 필요경비는 뭐예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예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서도 필요경비 공제하죠. 이때 필요경비는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소득 금액을 산정을 해요. 이렇게 산정한 소득 금액을 전부 합하면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금융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게 금융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금융소득인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자소득을 한번 볼게요. 이자소득, 예금의 이자. 예금의 이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 적금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 소득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러니까 채권, 증권. 여기 채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채권 한자를 내가 일부러 한자를 변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법률에서 채권 채무할 때 그 채권이 아니에요. 권리, 이 권리 권자가 아니잖아, 그지? 채권. 그래서 이 채권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뭐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죠. 그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공채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특수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그 특수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방채하고 특수채를 합친 것이 공채야.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 그다음에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특수채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공채라고 해. 그다음에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죠.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회사채. 우리가 흔히 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사채하고 그 사채를 여러분들이 저 명동 사채 시장에서 말하는 그 사채가 아니에요. 여기 회사채 할 때 사자는 회사할 때 사자 있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채업자라고 할 땐 개인 사자를 써요. 한자로. 개인 사자. 개인 사자에서 사채야. 근데 하여튼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걸 사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금융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 주체별로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채권, 증권, 채권을 발행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자 있죠? 이거 당연히 이자 소득에 해당이 돼요. 할인액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10,000원짜리 채권인데 발행할 때 좀 잘 팔기 위해서 매각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깎아서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의 액면가는 10,000원인데 한 9,800원에 팔아요. 그럼 200원. 그러니까 발행 당시에 액면가액과 매각 가액과의 차액이 이게 할인액이야. 이런 것도 뭐야? 이것도 사실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도 이것도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기 한번 예 한번 보시죠. 액면 가액이 1,000원이고 만기 1년에 이자율 5%인 사채. 이 사채는 회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개인 사자가 아니에요. 회사 할 때 그 사자야. 그래서 사채를 발행 당시 980원에 매입하고 만기의 이자를 포함해서 1,050원을 수령한 경우 이때 액면 이자 50원. 그죠? 50원이죠. 50원 이자. 그 다음에 할인액. 발행 당시 원래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매각 금액은 980원이에요. 그럼 20원이 이제 할인액이죠.
그래서 이때 이 이자 50원과 할인액 20원을 합한 70원이 이자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국채가 있어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그다음에 산업금융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런 국채라든지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한 경우에는 할인액은 이자 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나 산업금융채권의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이자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의 예에서 이게 사채가 아니라 국채였어요. 국채였던 경우 여기 할인액 20원은 이자 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자 소득의 대상이 되는 건 얼마예요? 50원이죠. 50원만 이자 소득이 된다. 그래서 국채라든지 산업금융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요해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 차익. 우리가 이제 채권, 증권이라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거죠. 주식. 주식이 대표적이지. 그럼 우리가 이런 채권이나 어떤 주식에 대해서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 차익, 우리가 이제 채권을 뭐 만기에 가서 채권을 만기에 가서 뭐 이자율까지 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 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채권을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주식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내가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일반 채권이나 증권을 주식을 매매한 경우 이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그런데 이런 매매 차익은 비과세돼. 근데 매매가 아니라 어떤 투자의 대가,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의 대가는 뭐예요? 배당받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배당 소득의 대상이 되죠. 채권의 투자의 대가는 뭐예요? 그건 이자하고 할인율이잖아. 우리 배웠잖아. 이자하고 할인율. 이건 뭐 이자 소득의 대상이 돼. 근데 매매 차익은 비과세야.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돼요.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그런데 어떤 경우 과세가 되느냐?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이거야.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 차익.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말이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럼 이때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확정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시 사는 거야. 그럼 뭐 이자지 이자. 이건 매매 차익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매매 차익이 아니야. 이거 이자야 이자. 이거는 이자. 이거는 약정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원래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은 이건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 소득에 포함돼서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에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이라서 단기라 그러는 거예요.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자로 봐서 이자 소득이 과세된다. 근데 여기 저축성 보험이라 그랬어요. 보험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글쎄 아마 대부분의 보험은 다 보장성 보험일 거예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기에 내가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입해요. 보험료를 매달 납입할 수도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납입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납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죠.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낸 납입한 보험료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근데 보험 사고 발생하면 내가 보험금을 받지만 나중에 보험 기간이 경과했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장성 보험이라 그래.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뭐냐? 저축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만기에 이르러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거죠.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보장성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요. 만약에 그 보험의 보장 범위가 똑같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저축 예금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의 보장 범위가 비슷하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비싸겠죠. 보험료가 비싸죠. 하여튼 이런 이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인 경우,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기의 보험금이라든지 또는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에서 종전에 이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 차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를 갖다가 뭐 한 1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나중에 만기까지 저축성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만기에 이르러서 뭐 하여튼 보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내가 만기에 이르러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100만 원인데 만기에 찾는 보험금은 뭐 1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차익이 생기죠. 요게 보험 차익이라고. 근데 요 보험 차익은 뭐 이게 이자 비슷하잖아. 은행에다 돈 예금해 놓고 이자 더 받는 거 그런 거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거는 이제 이자 소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렇게 나왔어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여기서 이제 비영업 대금이란 단어가 있죠. 이 대자가 뭐예요? 내가 여기 이제 한자를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한자를 쓴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채권도 한자로 써놨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대금도 내가 지금 한자로 써놨는데 이 대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임대차 알죠? 임대차 할 때 대자에 빌려준다는 거예요. 빌려준다. 대금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대금, 돈을 빌려준다. 비영업으로 돈을 빌려줘요. 비영업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그럼 뭐야? 그 당연히 이자지. 이자 소득의 대상이 돼야지. 근데 비영업으로 한 거지. 비영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주고 뭐 이자로 한 1,000원 받았어. 그러면 그게 비영업 대금의 이자예요. 비영업 대금의 이자 1,000원이. 그러니까 비영업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익, 이게 이제 이자 소득이죠. 이자죠. 이게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런데 영업으로 대금 활동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으로 대금 활동을 한 경우 이건 뭐예요? 금융업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사업소득. 이자 소득이 아니고 이건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그러니까 영업으로라는 게 뭐죠? 영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건 뭐예요? 영업으로 하는 대금 활동이 되고, 이때 발생한 이자는 이건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 자, 이때 이자소득하고 사업소득으로 대상이 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냐?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뭐야? 총 수익 금액이 그냥 이자소득 금액이죠. 그런데 사업소득의 대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돼?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죠. 그럼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유리해? 이자소득으로 가는 게 유리해?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유리하지. 필요경비 공제되니까. 근데 이제 영업으로 한다 그러면 뭐 진짜 명동의 사채업자들 돈 빌려주고 막 고리로 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 금융업에 해당이 되죠.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비영업으로 영업이 아니야. 그냥 어떻게 이례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는 거, 이게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다음에 70쪽 한번 보시죠. 70쪽.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이것도 이제 이자 소득으로 가서 이자 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에 유형별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